최수진입니다. 오늘 방심위 국정감사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출연연 53개 기관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출연연 국정감사를 이틀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일정 강행으로 출연연 국정감사 대신 오늘 방심위 국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가 81개 기관이더군요. 근데 그중에 방송과 통신기관은 8개로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사 사안인 것을 쟁점으로 해서 방심위 국정감사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3월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대회가 첫 보도가 됐지요. 그 이후 엄정한 심의를 해달라는 그 공적 민원위를 신청한 민원들이 개인정보가 다름 아닌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유출되면서 현재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공적 제보자라고 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년간의 시간 흐름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쟁점 사항의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심위 직원들이 93년 9월에 처음 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유일임 위원장님에 대한 민원이 처음 시작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민원인이 유일임 가족이다, 지인이다. 그럼 과연 문제가 될까? 그래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이란 하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데 다만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 주소들이 불명확한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즉 가족, 친척, 지인 등은 민원을 금지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 실제로 2018년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그 방심위 A 직원이 총 46회에 걸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본인이 그 민원 신청을 한 사례가 있더군요. 근데 딱 보니까 여기에서도 결국은 업무 방해로 혐의로 피고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보다 훨씬 이게 더 좀 나쁘다면 나쁘다고 할 수 있죠. 도용까지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범위나 민원 접수의 경로에 따른 방심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이 기각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민원인이 가족이나 두 번째 친지임을 알고 미리 회피했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했어라도 이거를 회피해야 된 그런 명백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또한 방심위원장이 내부 전산망을 게시물을 통해서 직접 확인,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이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윤리 현장에 의하면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고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더욱 인격권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에서는 윤리 현장에 위배되는 일들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방심위원장의 동생이 근무하는 사설 수련원을 찾아가서 무단 취재했습니다. 그 두 번째, 누나가 운영하는 지방 소재 식당까지 찾아가서 조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강행했습니다. 또 세 번째, 그 20대 여성 예술 단체의 경우는 민원인의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추가로 열람하지 않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모님 신상 정보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젊으신데 잘 생각해봐라. 이런 문구들. 여기 기자가 실제로 무슨 경찰도 아니고 이렇게 조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PD수첩에서 황우석 논란간의 취재가 있었을 때 그때 대국민 사례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해충돌법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위원장께서 어떤 직접적인 이해 득실 수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반면에 그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거는 취재하는 거는 송부 조치 결정에서 가능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권익위에서 추가로 방심이 민원인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서 경찰이 이첩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민원인 가족 및 지인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민원 신고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는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김땡땡으로 모든 곳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법에 따라 실명 처리지 않은 원자료는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소속, 지인관계, 제3의 외부 조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국가 행정 전상망 접근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방심이 직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점 다섯 번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에 따르면 180건 중 7건이 민원수다. 또 어떤 때는 뭐 270건 중 127건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다 빼도 총 민원 건수는 150여 건으로 정말 이미 차고 넘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실제로 심사가 이루어질 때 인원수하고 그러니까 민원 인원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10명을 하나, 100명을 하나, 200명이 하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한 건이 들어도 심의할 건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런 민원사주 의혹하고 별개로 신앙님 김한배 인터뷰는 그거에 대한 녹취록 조작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의 법적인 걸 떠나서 이미 뉴스타파에서 원문에 대한 비교도 했었고 JTBC에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앙인 김한매의 구속 재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것들의 조작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던 사실을 만든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이거를 심사하지 않을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우리 김준희 참고인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청구 민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민원이 한 60명 정도가 160건 정도 제기를 했는데 공익신고자들이 의심하는 거는 40명 정도, 100건 정도가 알겠습니다.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인의 딸, 사위, 뭐 조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검색해서 파악했습니다. 뭘로 검색했습니까?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아, 저는 암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요, 주로 그 부고 기사에 가족 관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정보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민원을 넣으신 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 개인정보를 폭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하신 분들이 공익제보자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인정보법 제18조에 따르면
민원 처리 업무를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민원인 개인정보를 이용 및 열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거는 분명히 법원의 판단에 저는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 제기한 MBC하고 뉴스타파는 제가 봤을 때 보도상의 시계열에서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MBC는 9월 23일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민원 가족 지인이 민원했다는 조사는 지난 22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이미 이 정보를 알고 방송에선 준비했다는 결과입니다. 다음이요. 뉴스타파의 경우도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지만 2달이 넘는 취재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보도자료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미리 내부자들의 조력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도 저희가 쟁점 한 7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내부 조력자에서 시작이 되었고 개인정보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개인 유일입 위원장의 것으로 모든 게 덮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익보호국장님 계세요? 네, 질문 좀 할게요. 아까 봉지욱 참고인이 민원 신청인이 IP 주소를 입수해서 가족관계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외부인이 IP 주소 알 수 있습니까? 저희 민원 시스템 상에는 IP 주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IP 주소를 알려주는 누군가의 조력자가 제3자 그럼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저희 그 민원 시스템 상에는 IP 주소 자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희 참고인. 아니, 거기서 그냥 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IP 주소 찾아봤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뉴스타파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건 뉴스타파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같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좋아요. 그러면 김응수 위원의 사위에 대한 거는 사위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그 구글링에서 안 나오신다고 얘기하시던데. 해당 민원인을 제가 전부 다 알고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게 한 번에 검색어 넣었을 때 한 번에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청첩장도 나오고 뭐 부고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첩장이 있으면 사위는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순순히 구글링에 의해서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MBC나 뉴스타파에 제공했습니까?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하셨다는 얘기군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아마도 IP 주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MBC에서 강명희 위원장 계십니까? MBC에서 지금 유일임 위원장 민원사주 보도가 나간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 23일 날 권익위 신고서를 보고했다고 보도를 했으나 22일 날 이미 취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게 제보가 없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 이재욱 기자가 그 25일 날 뉴스데스크에 나간 다음 날 시선 집중에 나와서 그 자기가 이 얘기를 과방위 국회의원으로 들었고 자기가 사회팀의 사건 기자로 경찰 기자로 오기 전에 이제 그 일주일 전에 쭉 있었던 곳이 이제 과방이랑 그 방통이랑 방통심의위원회를 취재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과방위 국회의원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는 저희는 과방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2월 26일 날 시선 집중이 나간 바로 얼마 안 뒤어서 같은 날 그 국회에서 그 고민정 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4명이 과방 위원들이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런 어떤 민원 사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민주당 과방 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제보를 했다라고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외에도 개인정보, 가족관계, 뭐 직장, 심지어 지인의 자녀 등 좀 알기 어렵고 복잡한 그런 것들 정보까지도 이미 다 언론사에서는 저는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일일이 구글링을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럼 참고인은 방심이 그 민원 신고서 봤습니까? 거기에 나온 정보가 민원 신고서 그 양식을 봤는데 거기는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기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제59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취재하거나 할 때 언론정보법 같은 거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재욱 기자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기가 방심위 지원이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았다. 근데 그 문건 내에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근데 그 관계도를 기자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워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취재 기법을 사용해서 그거를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취재 기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링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부고를 본다든지 청첩장을 본다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기자가 그걸 통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이 내용을 갖고 보도를 한다? 이거 취재윤리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사설 탐정이나 하는 일이고요. 그런 걸 갖고 어떻게 그 권한 밖에 그런 어떤 선한 의도 밖에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취재윤리 위반이고요.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PPT를 보면 지금 유 위원장이 심의위원 한 게 민원 사주고 방통위 내부 직원이 뉴스타파 언론사들에 준 것도 민원 사주라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해 충돌의 문제, 하나는 개인정보법에 의한 문제. 어느 거 취재하시겠습니까? 기자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민원을 냈는데 이 공동체 커뮤니티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내고 내가 이 보도를 통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낼 자유가 있는데 지인이든 누구든 근데 그걸 갖고 그 내용을 갖고 방심위의 사람들이 다 150명이 다 돌려보고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서버를 관리하는 전산진 직원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혀 지상파 방송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지상파 방송팀 뭐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딴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보고 IP 주소까지 다 공유를 시켰다. 얼마나 오싹한 일입니까?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합니까? 아, 됐습니다. 아 제가 말을 할 수 그 있는 권한이 있는 핵심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권한 없습니다. 핵심은 다 말하신 거죠? 핵심 말했죠?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다른 의원들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들었잖아요. 많이. 지금